월급날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혔는데 실제로 들어온 건 145만 원 뿐이라면 나머지 55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정상이라고 모두가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이 매달 빼앗기는 돈의 비밀부터 은행이 당신 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진실까지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 월급에서 가장 크게 빠져나가는 것부터 보죠. 세금은 쉽게 말해서 사회회원비입니다. 정부는 당신이 낸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학교를 운영하며 당신이 자주 가는 식당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감독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가보지도 않을 나라에 수십억짜리 무기를 보내는데도 쓰이거든요. 세금의 종류를 보면 소득세가 있는데 이건 당신이 번 돈에서 떼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소비세는 당신이 뭔가를 살 때마다 붙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당신이 자는 동안 투자로 번 돈에서도 한몫 챙겨가는 거예요. 정부는 당신이 버는 모든 돈의 흐름에서 조금씩 가져가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놨죠. 여기에 더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내는 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인데,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서 정부가 강제로 당신의 노후 자금을 모아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가서 나중에 늙었을 때 조금씩 돌려주는 시스템이죠. 건강보험료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보험 세금이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세금 신고 과정인데, 정부는 당신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더러 알아서 계산해서 내라고 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죠? 만약 당신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면 문제없지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때부터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세금을 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내고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죠. 그리고 아예 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세금이 짜증나는 건 맞지만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세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삶의 질이 더 높거든요. 의료, 교육,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세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가고 남은 돈은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바로 은행이죠. 은행이라는 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이 금고 어딘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돈이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예금하는 순간 은행은 그중 9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부분지급 준비 제도라는 건데, 은행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와서 돈을 찾아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돌리는 겁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무너질 때도 있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금을 전부 찾아가려고 하면 은행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당신한테 주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돈의 공급자고 대출받는 사람은 수요자인 셈이죠. 은행은 당신이 돈을 맡기도록 유혹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카드나 계좌이체가 훨씬 편리하다는 점, 이자라는 형태로 돈을 맡긴 것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 그리고 집에 신발 상자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점이죠. 우리나라도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보장해 줍니다. 그럼 은행이 말하는 이자는 정확히 뭘까요? 이자는 남의 돈을 쓰는 각 또는 내 돈을 빌려주는 보상입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128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그 28만 원이 바로 이자인 거죠. 돈을 빌릴 때 이자는 남의 돈을 쓰는 대가이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에 연 20% 이자가 붙는데 한 달 결제를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시작해서 당신이 먹었던 12,000원짜리 햄버거가 어느새 5만원짜리 후회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자가 부와 빚의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이유죠. 대출에서 이자는 작은 실수를 재정적 문제로 바꾸는 불씨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만약 당신이 이자를 내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세요. 누가 받아가느냐에 따라 이자는 당신의 최악의 적이 되거나 아니면 최고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느낌으로는 과자 봉지를 열었는데 이미 반쯤 먹은 것처럼 보이고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지난번보다 3%나 올랐을 때 느끼는 그 배신감이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떨어지는 현상인데 하루아침에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침식되는 거예요. 당신의 5,000원짜리 지폐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5,000원이지만 살 수 있는 라면의 개수가 줄어들고 넣을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줄어들면서 실제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을 때예요. 모두가 현금을 쥐고 있고 다들 같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2,000명이 50만 원짜리 TV를 원하는데 가게에는 1,000대밖에 없다면 가게는 오, 다들 이 TV를 원하네? 그럼 8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문제인데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면 그 제품의 가격도 올라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기대 심리예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더 많이 사버리게 되고 그게 실제로 가격을 더 빨리 올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정상적이고 심지어 좋은데 연 2% 정도면 괜찮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치솟으면 저축은 죽고 임금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럴 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받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까 TV 같은 물건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가 식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너무 높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는 경제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경제를 파티에 비유하자면 호황기에는 모두가 춤추고 술이 흐르지만 결국 파티가 끝나면 불빛이 깜빡이고 현실이 찾아오는 거죠. 누군가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갑자기 DJ는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슬픈 음악을 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회사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 대신 필수품에만 돈을 쓰게 되죠.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이 부담스러워지거나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위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경기 사이클이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상승, 정점, 하락, 리셋의 반복입니다. 경기 침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재설정이죠. 고통스러운 재설정이지만요. 정부는 금리를 낮추거나 경기 부양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다시 비싼 커피를 사기 시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소비가 돌아오고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고 성장이 재개되지만 흉터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신용점수예요. 신용점수는 대출 회사가 당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점수가 당신이 집을 살 수 있을지, 차를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새 TV를 27% 이자로 사야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이 점수는 당신의 부에 관한 게 아니라 신뢰에 관한 거예요. 대출 회사들이 알고 싶은 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실제로 갚을까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점수 구간은 미국 기준인데 한국은 1점에서 1000점 사이로 다르게 운영되지만 작동 원리는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점수는 300점에서 850점 사이인데 580점 미만이면 당신은 걸어다니는 빨간 신호등이고 750점 이상이면 성인으로서의 신뢰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640점에서 790점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 결제 이력이 가장 중요한데 제때 돈을 내는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 다음이 신용 사용률인데 쓸 수 있는 한도 대비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신용 기간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신용 계좌를 유지했는지 신용 믹스도 보는데 카드,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새로운 신용 신청도 체크하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신청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점수를 올리려면 각각의 대출에서 요구하는 납부를 연체 기간 전에 해야 해요. 연체 기간에 들어가면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결국 한국이든 미국이든 핵심은 제때 갚고 너무 많이 안 빌리고 너무 자주 안 빌리는 사람 점수가 높다.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는 마치 애완견 같은 건데 무시하면 당신의 삶 곳곳에 똥을 싸놓고 잘 돌봐주면 언젠가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건 돈을 잘 다루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대출회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관한 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어도 신용 이력이 없으면 점수가 엉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불공평하게 짜여 있지만 규칙을 배우면 당신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돈이란 대체 뭘까요? 화폐나 돈은 사실 우리가 함께 믿기로 한 약속입니다. 돈이라는 것의 이상한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돈은 거래를 쉽게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런 의미에서 만원 지폐와 비트코인 사이에는 진짜 정당성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원 지폐가 더 정당하다고 믿을 뿐이죠.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오직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원 지폐와 나뭇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만원 지폐로 뭔가를 살 수 있고 나뭇가지로는 살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만원 지폐는 가치가 있고 나뭇가지는 가치가 없다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규제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물건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거죠. 은행이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모두의 돈이 모노폴리 게임 돈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은행이 돈을 너무 적게 만들면 아무도 살 여유가 없어지고요. 화폐나 돈은 공유된 믿음과 신뢰 위에 세워진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았으니 당신의 돈이 가치를 잃지 않도록 싸우는 최고의 방법이 투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은 돈으로 바꾸는 거죠. 뭘 살 수 있느냐를 보면 주식이 있습니다. 회사의 작은 소유권 조각이죠. 회사가 성장하면 당신의 조각도 더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거고 펀드는 주식과 채권의 모음이라서 일일이 금융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 돈을 내주길 바라는 자산이고요. 투자는 운이 좋은 것에 관한 게 아니라 일찍 시작하고 분산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 그냥 복리 성장에 30년의 시간을 준 겁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라요. 시장은 오르고 시장은 내려가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절대 투자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조용히 당신의 미래를 훔쳐가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아무거나 막 사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작은 금액부터 여러 자산에 나눠서 오래 가져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뭘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매기는 중요도입니다. 당신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돌멩이죠. 이제 그 돌멩이가 반짝이고 노란색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금입니다. 일반 돌멩이보다 희귀하니까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금이 실제로 일반 돌멩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많은 가치를 제공하면 많은 돈을 벌게 되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창조했고 그래서 수백만 명이 그에게 수백만 원을 줬던 겁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같은 이유죠.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크고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구찌나 루이비통이 같은 핸드백을 일반 브랜드보다 100배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유도 가치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더 가치 있다고 인식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간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좋은 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처음에 많이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아마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한정 공급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돈과 직접 교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 시간에 한 번의 월급인 거죠. 단순한 계산입니다. 최고 소득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수백만 원의 가치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 차이는 마법이 아니라 기술과 레버리지, 그리고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시켰느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곳은 투자에서인데 부를 쌓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거든요. 운도 아니고 소득도 아니고 시간입니다. 왜냐면 부는 며칠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투자에 조용히 놓여있는 돈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엔 더 빠르게요. 그래서 적당한 월급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도 수억 원을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스템을 이긴 게 아니라 시스템을 이용한 겁니다. 꾸준히 투자한 적은 돈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많은 돈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일찍 시작하는 것과 꾸준함인데 20대에 매달 10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과 40대에 매달 30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20대에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으게 됩니다. 복리의 힘이 시간과 만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장이 최고점일 때 들어가든 바닥일 때 들어가든 30년 후에는 그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30년 동안 계속 그 안에 있었느냐는 거죠. 결국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복잡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서 멈추고 누가 가져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세금은 당신이 내야 하는 회비이고 은행은 당신 돈으로 돈을 버는 중개인이며 이자는 시간의 가격이고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도둑이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리셋이고 신용 점수는 당신의 금융 평판이며 화폐는 집단적 믿음이고 투자는 미래를 사는 행위이며 가치는 돈을 만드는 진짜 비밀이고 시간은 당신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진실이 나오는데 부자가 되는 건 더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쓰고 더 일찍 투자하고 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시스템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타고 올라가죠. 당신이 지금 20대든 40대든 60대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10년 후에 지금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시작해야 하거든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월급날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혔는데 145만 원만 들어온 그 순간 말이에요. 이제는 그 55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그리고 남은 145만 원을 어떻게 써야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지 당신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경제라는 게임의 룰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세금은 피할 수 없으니 효율적으로 내고, 은행은 당신 돈으로 돈을 버니까 당신도 똑같이 하면 되고, 이자는 빨리 갚거나 오래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으면 당신을 털어가니까 투자로 맞서 싸우면 되는 거죠. 경기 침체는 어차피 올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신용점수는 제때 갚으면 올라가고, 돈은 결국 약속이고, 투자는 미래를 사는 거고, 가치를 만들면 돈이 따라오고,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 시스템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작동할 뿐이죠. 아는 사람은 시스템을 타고 올라가고 모르는 사람은 시스템에 깔립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순간 당신은 이미 아는 쪽에 서게 된 겁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마워할지 아니면 원망할지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월급 받고 다 써버릴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미래로 보낼 건가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끊어낼 건가요? 투자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다고 미룰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작은 금액부터라도 시작할 건가요?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선택의 결과이고 10년 후 통장 잔고는 지금부터 당신이 내릴 선택의 결과가 될 겁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인생의 선택권을 되찾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